정발장군과 휘하 병사들 및 부산 백성들의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산 진성은 결국 함락되고 말았으며 얼마 안가 일본군은 조선 정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진격을 재개합니다. 그렇게 진격을 시작한 일본군은 선봉, 보니시 유키나가의 1만 8천에 더해 20만에 가까운 후속 병력들을 추가로 상륙시켜 전열을 갖추고 본격적인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서조차 20만 명에 이르는 원정군을 보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일본군의 파병군은 당대로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였고, 이는 동시에 이후 전쟁 내내 일본군의 고질적인 보급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전국시대를 종결짓고 일본을 통일하게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 어려운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이 새로운 막부의 지도자를 움직이게 한 것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 이후 일본 내에 존재하게 된 수많은 무사들이 실직 위기를 겪게 되면서 내부의 불만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막부의 입장에서 무사들의 불만은 심각한 위기였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위협이었기에 조선을 침공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침략 대상인 조선이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제대로 된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전쟁 대비마저 하지 않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하여금 전쟁을 마음먹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들이 전부 진실일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을 이뤄내자마자 휘하 무사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하여 조선을 정벌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히데요시는 1592년 일본을 통일하기 이전부터 공공연히 조선 정벌 이야기를 꺼냈었기 때문이죠. 이는 다시 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 후 일본사의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조선 정벌에 대한 생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587년부터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선주의 입조를 요구하는 등 당시 일본의 삼국을 자처하던 조선 입장에서는 매우 무례하면서도 허무맹랑한 요구를 합니다. 이 당시 조선의 왕인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입조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조선이 명나라 대신 일본의 왕인 천황도 아니고 오늘날의 총리와 유사한 직책인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 나라의 원수에게 일개 신하가 섬김을 받겠다는 뜻으로 유교 사회였던 동아시아 질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과거부터 조선에게 있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따금 무역을 위해 찾아오거나 부족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해적질을 하는 야만 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국가의 일개 신하가 왕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조선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게다가 조선에게 있어 명나라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강력한 국가인과 동시에 무역과 교류 등으로 조선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던 국가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을 배신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입조한다는 것은 조선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고집과 진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계속하여 사신과 문서를 보내며 외교 활동을 벌였고 계속되는 요구 끝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사신 앞에서 대놓고 명나라를 정벌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신들 앞에서 자기 아이의 소변을 보이는 등 각종 외교적 결례를 행하며 조선통신사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선이 순순히 무릎을 꿇거나 대륙 정벌을 도울 의사가 없어 보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정벌을 확실히 결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젠 더 이상 말로만 명나라나 조선 정벌을 논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행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내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일본으로서도 도박과 같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히데요시 막부는 북부에서 일어난 반란인 코노에의 난을 진압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조선 원정을 반대하던 자들은 대부분 히데요시 막부의 충신들이었습니다. 즉, 임진왜란은 통일 후 일본 내 사회 문제 혹은 휘하 무사들과 측근들의 압박보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야망과 의지가 크게 작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말로 조선은 부정부패 때문에 국방과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사회가 불안정했으며 일본이 침공해오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아무런 방비를 안 했을까요? 조선과 조선의 기록들 또한 스스로에게 매우 비판적이었기에 여러 부정적인 묘사들이 눈에 띄지만 위의 내용들 또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선조가 다양한 개혁안을 밀어붙이며 사회적 모순들을 줄이고 나름 뛰어난 통치를 펼치고 있었으며 실제로 조선은 그 당시 전근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행정력과 중앙 통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국력과 동원력을 기반으로 조선은 니탄계해난 당시 북방의 여진족 무리를 토벌하는 등 뛰어난 대처 능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뛰어난 행정력은 전쟁 후에도 발휘되어 각종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란이나 소요 사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 지역들은 조선 중흥 통치에 순응하며 협조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제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중요한 전쟁에서 초반부터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인 걸까요? 조선의 방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남부를 공격당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40년 전 일어난 왜구의 침입 이후 조선은 지휘관들에게 일정한 녹봉을 책정하여 부정부패를 막고 세금을 걷어 재정을 확보하여 남쪽의 성들을 보수 증축하며 군사력을 증강하였습니다. 심지어 조선은 이러한 증축을 위해 기존에 관대하게 대하던 지배계급인 유생들마저 이러한 증축에 동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지역의 지배층들 뿐만 아니라 피지배층 백성들마저 잊지도 않은 전쟁 때문에 나라에서 자신들을 힘들게 괴롭힌다며 하소연을 하고 진지하게 불만을 표출할 정도였습니다. 즉 백성들조차 전쟁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존 요새를 증축하고 정책을 통한 조치 이상의 대비를 하는 것은 조선으로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은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유능함을 보여준 지휘관이라면 고속 승진과 함께 남쪽에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전편의 정발장군 또한 부산진으로 파견되기 전에는 북방에서 활약하였으며 이순신 장군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고속 승진 끝에 전라 자수영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왜구들의 침입은 그만큼 조선에게 여러 오판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왜구의 침공 방향과 규모 그리고 그 목적을 오판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일본군은 주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그 목적은 약탈이었고 또한 약탈이라는 목적밖에 대부분은 수천 단위의 왜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군은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공해온다 해도 그 규모는 많아도 1만 명 혹은 그 언저리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목적과 침공 방향 또한 이전과 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조선 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일본군이 침공해올 가능성을 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비현실적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시대 유럽은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육로로 10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원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지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침공하기로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안타깝게도 절대로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으며 그의 야망과 목표는 절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뒤흔들 피비린내 나는 전쟁 임진왜란으로 돌아옵니다.